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영국은 과거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었죠. 이제는 바람의 나라로 불러야 할 것 같은데요. 해상 풍력 발전의 명실상부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창의적인 해법으로 난관을 돌파해온 영국인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석탄 산업과 제조업이 흔들릴 때 북해 유전을 개발했고요. 오일 쇼크를 겪을 때는 바람의 힘을 다시 깨닫고 해상 풍력 발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차액 정산 계약 등 혁신적인 제도를 설계한 것도 에너지 전환에 큰 몫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람의 나라로 변신한 영국 에너지 산업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에 최준영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일본 소식 준비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도쿄대가 하버드대 유학생들을 일시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5월 28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 소비자 심리가 그간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크게 악화했던 것과 달리 5월 들어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8.0으로 4월 달에 85.7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6보다 크게 높은 수치였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과 중국이 지난 10일 90일간의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게 소비자 신뢰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설문에 기반한 경제 지표로 고용, 소비, 투자 등 실제 경제 활동에 기반한 지표와 구분됩니다만 경제 주체 심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실물 경기의 선행 지표로 여겨집니다. 시리아가 다음 달 수도 다마스쿠스의 증권 거래소를 재개장할 방침입니다. 다마스쿠스 증권 거래소는 작년 12월 5일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탈리르 알잠이 주도하는 반군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을 향해서 공세를 퍼부을 때 문을 닫았습니다. 반군은 알 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하고 과도 정부를 세웠고 주변 중동 국가들이 시리아 과도 정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달 중동 순방에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나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이스라엘 정착촌 22곳을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이들 22곳에 대해서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의 지원 중단, 팔레스타인의 추가 토지 등록 금지 등을 국방부에 지시했는데요. 2005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정착촌 21곳을 철수할 때 포함됐었던 호메시, 산으로 등이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약 3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요르단강 서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군사 통치하에 있습니다. 프랑스 하원이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프랑스 하원이 찬성 305표, 반대 19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유럽연합에서 8번째로 조력 사망을 허용했습니다. 이 법안은 만 18세 이상 프랑스 국적자이거나
프랑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되는데요. 환자가 조력 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는 환자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해당 질환의 전문의, 환자 치료에 참여한 의료인을 소집해서 공동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법원은 상원을 거친 다음 다시 하원에서 법률 검토라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2027년은 되어야 조력 사망법이 현실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쉽이 9번째 시험 비행 끝에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미국 중부 시간으로 27일 오후 6시 36분쯤 텍사스주 보카치가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스타쉽이 지구궤도를 향해서 발사가 됐습니다만 우주선이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권에 진입했고 발사 시점 기준 50분 만에 교신이 끊겼습니다. 우주선이 대기권에 재집했을 때 온도가 섭씨 140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기 때문에 기체가 분해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선을 넘는 혐오스러운 행동. 네. 폰데어 라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가자 지구를 연일 공습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폰데어 라인 집행위원장이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가족들의 대피소로 사용되는 학교를 포함한 민간시설을 겨냥해서 어린이 포함한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혐오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스라엘의 안보 자위권을 물론 지지하겠지만 민간인을 겨냥한 이런 공격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런 무력 사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폰델라이 위원장과 압둘라 2세 국왕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강제 이주가 절대로 발생해서 안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은 그동안에 가자 지구에 악화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있음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목소리 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집행위원회가 혐오스럽다 이런 수위 높은 표현을 포함된 통화 내용을 별도로 내본 거 보면 그만큼 유럽연합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가자 지구 발발 초기에 유럽 국가들은 각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이해관계 때문에 입장이 엇갈려서 통일된 메시지를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3월 달부터 가자 지구 봉쇄하고 군사 작전을 확대하면서 유럽에서도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 유럽연합 외교장관회의에서 전체 27개 회원국 중에서 17개 나라가 유럽연합과 이스라엘의 협력협정 재검토에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2000년에 체결된 유럽연합 이스라엘 협력협정은 양자 관계를 법적 기반을 담은 성격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유무역적 FTA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이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한 지 600일 되는 날인데요. 2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이번 전쟁 때문에 지금까지 5만 4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대학 길들기 일환으로 하버드 대학의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자 하버드 대학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단 등록 금지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는 전 세계 모든 공간에 신규 유학생 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 중단하도록 결정을 했는데요. 창과 방패, 공격 방어가 계속되는 형국입니다. 네. 미국 당국이 미국에 유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적 매체 폴리티코가 밝혔는데요. 미국 국무부가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전 세계 외교 공간에 유학생 비자 인터뷰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장관이 27일 서명한 전문에서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심사 그리고 검증 확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사부서는 추가 지침이 담긴 별도의 전문이 발표될 때까지 학생 및 교환 방문자 비자 인터뷰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중단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비자 신청 인터뷰가 앞으로 좀 중단이 되는 거군요. 어느 네. 정도 기간까지. 맞습니다. 네. 루비오 장관은 일단 이미 예약된 인터뷰는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네. 추가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문을 보면 인터뷰가 일시 중단하는 비자가 세 가지 종류인데요. 네.
MJ 이렇게 됩니다. F비자는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거나 어학연수를 받으려면 학생들이 받아야 되는 비자이고요. 네. M은 직업훈련 받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비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J는 교육, 예술, 과학 분야를 교류한 비자인데요. 교환연구자, 학생, 교환학생 이런 사람들이 J 비자가 있어야지 미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2023년 10월 달에 가자 지구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 대학에서 반유대주의 또는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잇따르자 트럼프 정부가 시위에 참여한 외국인 학생들 상대로 소셜 미디어 심사 요건을 도입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완전히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반이스라엘 활동에 참가한 유학생과 연구원의 비자를 대거 이미 취소를 했고요. 이걸 계기로 해서 학생 비자 신청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조처는 미국에서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소셜미디어 활동을 먼저 심사함으로써 사상 검증을 확대하고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해당 전문에는요. 향후 SNS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검토할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분위기를 보자면은 테러범과의 차단 그리고 반유대주의 대응을 목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언급한 부분이 있다라고 폴리티코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상 검증을 먼저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 계획을 시행을 한다면은 학생 비자 처리 속도가 심각하게 느려질 수가 있을 것이고 외국 학생들에 크게 의존했던 그런 대학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무부처인 국무부는요. 폴리티코 보도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네. 각 주권 국가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먼저 검증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한 지원금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돈줄을 계속 쬐고 있는 건데요. 네. 말씀한 것처럼 지원금도 끊고 외국 유학생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기관 지시 서한을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에 대한 자녀 지원금 1억 달러 돈으로 1,380억 원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 취소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연방정부와 하버드 대학 간의 장기 계약 모두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서한은 미국의 명문 대학이자 문화를 선도한다는 하버드 대학의 재정 건전성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 대학을 무릎을 꿇려서라도 말을 듣게 하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단호한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트럼프 정부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26억 5천만 달러 돈으로 3조 6,300억 원 상당의 연구 계약과 재정 지원을 이미 취소를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트럼프가 외국 학생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직원과 교수진 그리고 교과 과정 입학까지 통제하려고 한다면서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세상에 공짜는 없어. 네.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빌린 각국의 나라들 사실 좀 가난한 나라가 많았는데요. 네. 75개 최빈국이 올해 들어서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부채를 상환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호주의 외교정책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네. 202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75개 국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20억 달러 돈으로 30조 원의 부채를 상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참여한 모든 개발도상국들이 올 한 해 상환할 전체 원리금이 350억 달러, 48조 원의 60%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보통 일단 빌려주고 나서는 바로 갚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유예기간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15년에서 20년 만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에 추진되면서 상환 시점도 비슷하게 몰리면서 무려 75개 국가가 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현재 2020년대 나머지 몇 년간 중국은 개발도상을 위해서 사실은 이제 은행가보다는 채권 추심업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전 세계 150개 국가의 교량, 항만 도로 등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중국에서 빌린 돈이 2016년 기준에서 500억 달러, 68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네. 해당 국가들은 서방이 지닌 채권 총액을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돈 빌려준다 그러면 얼른
반갑지만 갚을 때를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2023년 기준 전 세계 개도국이 쥐고 있는 양자 간의 부채 26%가 중국에서 빌린 거라고 합니다. 최빈국 경제 취약국들은 이런 비율이 50%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런 투자는 인프라 확충할 자금이 항상 부족했던 개도국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만 서방에서는 이거 결국 부채가 될 건데 갚을 돈인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급한 사람들은 급한 나라들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을 만큼 결국은 큰 돈을 빌린 셈이 됐고요. 이제는 그 돈을 갚아야 될 날짜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정치, 외교, 경제 대해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서방 국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개인 간에도 그렇고 맞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이제 모두들 금요일만 기다려요. 네. 중국 근로자들이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원래 996이라고 하는데요. 네. 9시 출근해서 9시 퇴근, 주 6일 근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네. 모든 기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이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렇게 근무 시간이 길었는데요. 네. 남서부 수찬성 면양시가 2025년 소비 활성화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주 근무제를 4.5일로 하겠다는 그런 방안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네. 이제 소비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건데요. 주 4.5일 유연 근무제 시범 운영을 제한하면서 금요일 오후 및 주말까지 해서 총 2.5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돈을 좀 써라. 이제 소비를 촉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면양시의 관계자는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중국의 중앙정부, 성정부의 소비진흥 정책 시행 틀에 내서 시험 사업으로 이 모델을 제안한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4.5일 근무제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중국의 근무 환경 변화 그리고 소비 활성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996 사실 너무 길죠. 너무 그러니까요. 오래 일하고 네. 주 6일을 근무를 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이 너무 나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뭐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들까지 등장하면서 취업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데요. 네. 설령 취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 사이에서는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나는 맞추겠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3월 달 양회에서요. 한 인민대표 대표가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개인 시간을 가지십다. 888 근무제 이걸 제안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중국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이 소비 촉진을 위한 특별 행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여기는 소비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쉬는 시간이 있어야지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제 약간 중국도 근무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는 네. 제도를 대신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하면 돈 쓸 시간이 없다. 돈을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음 키워드입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와. 네. 미국 텍사스주가 모바일 기기에서 앱을 내려받을 때 이용자 연령을 확인해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네. 앱스토어 책임법인데요. 말 그대로 부모님이 허락을 해야지 해당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주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고 여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온라인상에서 유한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 계정을 부모님 계정과 연결을 하고 앱을 다운받을 때 부모님이 승인해야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애플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 로비스트 순위를 해서 주의 의원들 대상으로 로비를 확대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애플은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오히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텍사스 주민들은 앞으로 날씨나 스포츠 관련 앱을 내려받아조차 애플이 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관해야 된다는 것을 하면서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년월일 확인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 사용자들의 연령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기술적인 부담과 함께 비용도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이 법안이 시행이 되면 비슷한 조치가 미국의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영향이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네,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주들도 자체적으로 법안을 추진 중이고 있고 연방 정부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냐, 네. 미성년자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네. 보호하는 게 어떤 게 더 이익이 있냐 이걸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늘 감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저는 찬성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뭘 받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네, 이게 또 싶답니다. 텍사스주니까 네. 또 다른 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동방의 제네바로 옮겨라. 네. 고액의 자산가들이 금을 싱가포르로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미국의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네, 스위스 제네바가 원래 금융도시로 유명한데요. 그렇죠. 싱가포르가 바로 동방의 제네바 이렇게 불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성을 갖췄기 때문에 여기가 선호되는 것이라고 CNBC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싱가포르 공항 인근에 있는 귀금속 보관소의 한 관계자가 올해 초부터 4월달까지 금과 은 보관 주문이 작년 동기간 대비해서 8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외에도 골드바, 실버바 판매량도 작년 대비해서 200%나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고액 자산가들이 관세 그리고 세계 경제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뀌고 있고 지정학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하게 뭔가 자신 자산을 옮기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귀금속 보관소 관계자는 금을 보관하고 소유할 경우 가격에 노출되는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부유층들이 실물 금괴를 선택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설립된 싱가포르의 아박스 상품 거래소도 런던과 뉴욕 거래소를 장악하고 있는 국제 금거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다음 달부터 실물 금거래를 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계속 있는데 올라가고 네,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 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으로서 금 매력이 부각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20일 기준 올해 들어서 33%가 금가격이 올랐고요. 온스당 지금 3,500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싱가포르로 금이 몰리고 있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사라 맥락클란의 오디너리 미러클 함께 듣겠습니다. It's not that unusual when everything is beautifu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The sky knows when it's time to snow. Don't need to teach a seed to grow.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Life is like a gift, they say, wrapped up for you every day. Open up and find a way to give some of your own. Isn't it remarkable? Like every time a raindrop falls,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Birds in winter have their flame, but always make it home by spring.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When you wake up every day, please don't throw your dreams away. Hold them close to your heart, 'cause we are all a part of the ordinary miracle.
things just work out after all.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Sun comes up and shines so bright and disappears again at night. It's just another ordinary miracle toda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현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3년여 만에 마지막 국무회의를 개최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투표는 총칼보다 강하고 투표하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오늘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표현을 인용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당 등이 비판하는 가운데 이 후보는 본인의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 체감 경기가 석 달 연속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전 산업 기업 심리지수가 전월보다 2.8포인트 상승한 90.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 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고 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 안보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일본 도쿄 김민정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쿄의 김민정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 더 이상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쿄대가 이 하버드대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요? 네, 교도통신은 트럼프 정권이 하버드 대학 유학생들의 자격을 정지시키겠다고 하자 도쿄 대학이 하버드에서 공부할 수 없게 된 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현재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만일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들이 도쿄 대학에서 배우게 될 경우에는 일부 수업의 수강을 인정을 하고 하버드에 다시 복귀를 했을 때 이 도쿄대에서 받은 단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이수 증명서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이 도쿄대뿐만 아니라 홍콩 과기대 등도 하버드 대학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도쿄대학이 이전에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받아들였다면서요? 네, 2022년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연구 활동이 어려워진 연구자들과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도쿄대학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육과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제도를 마련을 했고 실제로 연구실과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도쿄대학 홈페이지를 보면 2023년도 말까지 도쿄대학이 받아들인 학생과 연구자가 30명이 넘고요.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있고 일본어 학습도 제공을 하고 있고 카운셀링 등 생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좀 개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적지 않다고요?
네, 얼마 전에 일본의 국회에서 자민당의 보수파 의원인 아리무라 나오코 의원이 도쿄대학의 중국인 유학생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아리무라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쿄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 2009년에는 727명이었는데 올해 3,396명으로 16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를 했고 네. 특히나 우수한 이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 이제 한 명당 연간 290만 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국가 장학금 차세대 연구자 도전 연구 프로그램인 게 있는 게요. 네. 이것을 수급하고 있는 도쿄대학의 대학원생들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은 장학금을 받고 있는 이유는 사실상 일본인들이 석사나 박사 과정에 거의 진학을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문부 과학성 발표를 보면 현재 이제 석사를 마치고 박사에 진학하는 비율은 9%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지금 일본에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문부 과학성 발표로 98.1% 대학을 나오면 거의 다 취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은퇴를 하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일본의 경우에는 신졸자 즉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만 반가워하는 그런 이제 회사들이 많고요. 석사 졸업자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77%, 박사 졸업자는 70%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원까지 가기보다는 그냥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본 학생들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상 인구가 줄면서 학생 수가 줄고 생사가 걸린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 가까운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이 적지 않은데 네. 지난해 일본의 유학생 총수가 33만 6,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나 증가를 했습니다. 국적별로 지금 중국의 유학생들이 12만 명, 네팔 6만 명, 베트남 4만 명, 미얀마 16,000명, 한국이 14,000명의 순이고요. 네. 사실상 일본의 학생들은 중국의 학생들은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인기를 보고 일본에 그렇죠. 오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예술 관련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적지 않고 교토 세카이 대학교에 823명, 교토 예술대학교 692명, 무사시노 미대에 462명 등 외국인 유학생의 약 70%를 중국인이 이제 예술 부문에서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더 유리하다. 그래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좀 비게 되는데 그 자리를 중국 네. 학생들이 많이 채우고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대학원을 일본에서 나왔지만 네. 제가 다닐 때도 일본 학생은 거의 4분의 1 정도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실까요? 일단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에도 유학을 많이 가고 있고요. 네. 또 일단 일본이 중국보다 경쟁 사회가 아니다라는 대답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취업률이 굉장히 높지만 중국은 일본보다는 취업률이 낮고 경쟁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을 택한다고 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학생들보다 중국의 학부모들이 훨씬 더 자녀의 예술 교육에 적극적이고 자녀가 일본에서 대학을 하고 일본에서 고도 인재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까지 얻게 되면 부모도 일본에 장기 체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본의 안정적인 사회 환경이나 어떤 좀 수준 높은 공립학교 수준이나 체계적인 건강보험 등을 보고 중국의 중산층들이 일본으로 이주를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설에는 이 도쿄대학 투어 한 중국인들도 있었다고요. 네, 이제 일본에서는 중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제 네. 폭발적인 매상을 올리는 사람들이라고 불렸었는데 최근에는 폭입학, 일본으로 입학하려는 중국인들이 많다라고 해서 폭입학이라는 단어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지난 설에 도쿄대학 투어까지 생겼는데 네. 도쿄를 투어하는 코스 중에 도쿄대학에 들어가서 뭐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코스가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자신의 자식들에게 도쿄대학의 교육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인터뷰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부유층 사이에서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배울 수 있는 나라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선호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일본을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김민정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봅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도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국과 관련된 영국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영국 여행 꼭 가보고 싶긴 합니다. 네, 예. 영국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 매너를 지키고 뭐 전통을 좀 지키고 왕실이 있다 보니까 그러시군요. 저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예, 안 좋은 날씨는 안 떠오르세요? 안 좋은 날씨보다는 저는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곳이라서 그러시군요. 네. 사실 영국 하면 또 잘 모르시지만 설명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는 게 창의성입니다. 창의성. 예, 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영국은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겁없이 뚜벅뚜벅 걷는 또 그런 이미지가 또 있죠. 네. 그러니까 영국 역사를 보다 보면 항상 유럽 역사 얽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의 역사입니다. 네. 그런데 영국은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잘 지켜보면 언제나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리하지?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보다가 그게 더 이상 답이 아니다 싶으면 갑자기 창의적인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온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멋있는데요. 멋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창의적인 해법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일단은 뭐 신박한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내구성이 좋지 않거나 뭐 외모가 좀 떨어지는 그럴 수 그런 있죠.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인간적인 면이 있죠. 네. 에너지 관련해서 영국이 또 뭐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간에도.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영국은 우리 생각과는 달리 에너지 측면에서는 복받은 나라다라고 네.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일단은 석탄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영국은 석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죠. 네. 그러니까 땅 파면 나오는 석탄을 잘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증기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산업혁명이 본격화되었고 영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세계 최초의 석탄 화력 발전소도 1882년 19세기 후반에 벌써 런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것은 영국 사람 작품은 아니고요. 예. 미국인 에디슨이 건너와서 만들어준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석탄의 나라 영국인데 영국이 사실 석유도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석탄에 의존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하고 많은 일을 하던 영국이었지만 1970년대부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영국 국내에 있는 탄광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많은 고용을 하다 보니까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시기부터 이제 거칠던 북해에서 유전이 발견됩니다. 원래 이제 북해에서 뭐 가스, 석유 이런 거를 여러 나라가 찾았는데 네. 첫 번째로 성공한 나라는 네덜란드. 그 다음이 이제 영국이 두 번째로 뒤를 이어서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을 찾는 데 성공을 합니다. 네. 결국 이제 1980년대 초반에 대처 수상이 취임을 했는데 이 석탄과 관련돼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석탄 산업 구조 조정에 나섭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직 위기에 내몰리는 뭐 노조원들로서는 반발했겠죠.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네. 영국은 거의 한 2년 동안 내전을 방불케 하는 격렬한 대립과 갈등에 휩싸입니다. 네. 사실 그전에는 석탄 노조가 파업을 하면 겨울철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처 수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해의 석유와 가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최소한의 에너지 공급은 어떻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끝까지 이제 버티도록 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네. 결국 이 지리했던 싸움은 석탄 노조의 패배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고요. 영국 네. 사회는 이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가 영국 현대사에 어떻게 보면 흐름을 바꾼 셈인데 최근에는 또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거든요. 맞습니다. 영국이. 언제부터인가요? 그 시작은 우리 생각보다 좀 빠르고요. 네. 역설적으로 이 대처 수상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처 수상은 어떻게 보면 북해 유전을 믿고 네. 석탄 노조와의 이제 버텼지만. 그렇죠 갈등을 선택을 했는데 네. 이 대처 수상이 보기에 이 북해 유전도 그닥 멀지 않은 미래에 또 고갈될 것 같다라는 점을 이제 걱정하고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한 십몇 년 이제 캐서 쓰면 이거 어떻게 되지 다음에라는 걱정을 하죠. 다음을 생각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1988년 우리 이제 올림픽 하던 네네. 그에 이제 대처 수상은 왕립협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제 대처 수상이 논의했던 주제는 뭐냐면은 네. 당시에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 막 이야기가 시작되던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오.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이거 내버려두면 엄청 네.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국이 화석 에너지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그게 뭐야라고 그렇죠. 물어볼 법한 상황에서 에이, 무슨 그런 얘기까지 뭐 이럴 수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방안도 제시했던 거죠. 기후변화 뭐 지금이야 체감을 우리가 하게 되고 이게 사실 40년 전이거든요. 맞습니다. 88년이니까. 예, 와, 그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미래를 내다봤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수상 같은 경우는 이제 1980년대 후반 이제 사임을 하게 되고 뭐 네. 보수당 정권이 그 이후에 이제 정권을 이어봤습니다만 금방 또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 정치는 이제 보수당, 노동당의 양당 구도입니다. 두 네. 당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정당 그 구조인데 대처 수상 이후로 영국은 여러 차례 정권 교체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 될 국가적 과제로 이제 간주되었고요. 네.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정책도 조금의 변동은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일관되게 추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영국은 전체 전력의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되었습니다. 네. 석탄과 석유의 나라가 이제 바람의 나라로 그러니까 바뀐 바람의 나라 영국하고는 좀 어울리는 것 어울리는 같은 것 것이 같죠. 날씨도 좀 으슬으슬하고 바람도 네. 좀 잘 불죠. 맞습니다. 영국이. 네. 영국은 이제 원래 바람이 잘 불다 보니까 네. 한 12세기부터 풍차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영국 전역에 걸쳐서 한 10,000개 넘는 풍차가 이런저런 목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영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풍차를 통해서 이제 저지대, 늪지대에 있는 물을 빼내면서 농경지를 넓힐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업적으로 큰 도움이 됐는데 예. 당연히 산업혁명 이후에 이 풍차는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 돼서 이제 그렇죠. 사라져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의 유물이던 풍차가 다시 등장한 것은 1970년대입니다. 당연히 오일 쇼크로 고생하던 영국이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과거의 유산이던 이제 풍차를 떠올린 거죠. 뭐든 네. 돌리면 전기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때 영국인들의 창의성이 또 발견됩니다. 네. 그러니까 땅 위에 만든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바다 위에 풍차를 만들면 바람이 더 잘 불고 좋지 않을까? 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바다 위에 네. 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창의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난데없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북해에서 이제 석유를 캐내기 위해서 뭐 북해를 여기저기 탐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가스나 석유를 캐내려면 해상 플랫폼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저 바다 밑에까지 기초를 받고 건물을 짓고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위에 이 석유를 캐는 물건 말고 그다음에 풍차를 올리면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와. 막상 이렇게 관점을 바꿔서 영국이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니까 일단 해안선이 매우 길어요. 예. 그다음에 이 대륙붕도 얕아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좋다라는 점을 깨닫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오일 쇼크가 끝난 1980년 이후에도 한 20년 동안 이제 다양한 시도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게 과거의 유물이라고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예. 정책을 또 일관적으로 가져간 게 네. 신의 한 수네요. 그러니까 영국은 새로운 일을 선뜻 시작은 잘 안 해요. 예. 그런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하면 계속 해보고 또 될 때까지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를 또 해보는 게 영국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해보고 나니까 이제 2000년이 됐죠. 21세기가 되니까 영국은 이제 노벌섬랜드라는 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풍력 발전 시범 단지를 건설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정말 바다에서 대규모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꿈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현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보통 세상에서 없던 이런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야 어떤 기술로 그렇게 했어? 그렇죠. 네, 예, 네. 그 기술 누가 가지고 있어? 어떤 회사가 만든 거야? 이런 거에 주목하는데 네. 영국의 특징은 이거보다 더 넓은 접근을 하는 나라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각이 좀 넓은 것 넓어요.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 이제 사실 많은 기술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계속합니다만 어떤 기술이 이제 현실에서 가치를 발휘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도입니다. 제도. 그렇죠. 예, 뭐 법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네. 틀이 중요한데 네. 영국의 산업혁명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보다 영국이 앞서서 특허를 잘 보호해줬고요. 그다음에 재산권을 또 보호해줬고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국은 기술 개발뿐만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바다 위, 해상 그리고 바다 밑 해저의 이용 권리에 관한 명확한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이 위에서 어떤 시설물을 놔두면 이 여기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소유권은 누구 건지 등등을 명확히 해서 사업자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찾아도 이제 어업권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몇 번이나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네.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겪다 보니까 좀 힘든데 이것과는 대조적이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영국은 이제 전력 시장도 이제 개편을 합니다. 네. 왜 개편을 했을까요? 전력시장? 뭐 재생에너지는 없던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비싸죠. 가격이 비쌀 예,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놔두면 아무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좀 의무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관련 시장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의무 할당제 뭐 이런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 대규모로 전력을 만드는 업체들, 그러니까 기존의 발전소들이겠죠. 네. 이 업체들이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일정 부분 이상 구매해서 이제 발전하도록 이제 강요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조금도 적당히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해야 될 거 보조금도 받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라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버는데 능통한 사람들, 특히 이제 금융 쪽에 있던 사람들은 야 이거 돈 집어넣으면 돈이 됐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이제 투자가 증가하니까 해상 풍력은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정도 이제 양쪽으로 성장을 하게 되니까 영국 정부는 이제 보조금을 대신하는 차액 정산 계약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말이- 차액 정산 계약제도.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사업자가 풍력 발전으로 생산되는 전기를 예. 처음에 딱 결정해 놓는 거예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를테면은 처음에 100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네. 시장에서 150원으로 이제 거래되면 나는 100원에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손해 보는데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이제 80원이 되면 네. 사줘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시장에 가면 80원이면 사는데 내가 왜 100원을 줘야 돼? 그리고 왜 예산을 낭비해? 비판을 네.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 가격을 정해놓습니다. 이를테면 100원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보다 시장 가격이 비싸면 정부가 업자한테 일정 부분 차익을 보존해 줍니다. 네. 100원짜리 했는데 120원에 팔리면 뭐 한 115원 이 정도 보충을 해주는 거죠. 네. 반대로 사업자가 이제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100원에 계약했는데 70원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과분을 또 반납을 하는. 오. 예.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이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수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니까 장기적으로 10년, 15년, 20년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영국 풍력 발전은 이제 급속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해주는 네.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는데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또 사업자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시장 가격이 특히 오르게 된 경우에는 예.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 금액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도 대비가 되나요? 예,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발전량이 한 20% 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2015년이 되니까 네. 이제 차익 정산제도 이외에 이제 네. 경매제도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경매제도. 예,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서 이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업자의 전기를 우선 사주겠다. 싸게 부르는 사람부터 먼저 팔아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시장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2015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메가와트 아워당 22만 3천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22년 한 7년 정도 지났죠. 그러니까 6만 8천 원까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양쪽으로 볼륨을 키워나가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줬다가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이 참여를 하니까 이제는 경매로 슬쩍 넘어가면서 이제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고 정부 지원 축소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이제 성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방점을 두고 그렇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써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계속 그냥 마냥 좋게만 해주는 것도 그러네요. 아니고, 예, 괴롭히는 아. 것도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영국 재생에너지 비중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2024년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50%를 넘어섰습니다. 네. 예, 그래서 작년에는 영국의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만들었던 첫 번째 석탄 화력 발전소부터 142년이 지난 영국은 이제 석탄 없이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가 이제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텐데 영국은 이제 목표를 더 높이 잡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이제 5년 남았습니다. 네.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95%를 탄소 배출 없이 생산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원자력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전력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2050년이 되면
이제 넷째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맞추겠다라고까지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분위기가 좀 달라져서요. 이게 네. 잘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잘 된다는 이제 보장은 없죠. 당연히 영국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네.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에서 최근에 겪는 어려움인데 이제 풍력 발전이 잘 되는 곳은 바람이 잘 불어야 되죠. 그렇죠. 예, 주로 북쪽입니다. 스코틀랜드 이 근처에 있는 바다들이 전력이 잘 나와요. 네. 그런데 영국에서도 전력 수요는 어디서 늘어나느냐? 런던 주변, 즉 영국에서 제일 남쪽에서 전력 수요가 계속 늘어나요. 네.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을 가로지르는 국토 종단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데 네. 또 영국 사람들은 또 아름다운 풍경을 또 지키는 데는 또 열심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로 송전선을 건설하는 게 쉽지 이게 않죠. 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이제 이 문제를 단순히 뭐 보상을 더해줄게 아니면 법으로 밀어붙여 이런 게 아니고 네. 또 다른 제도적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도를 할까요? 일단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은 송전선로를 길게 사용 안 해도 되죠. 우리가 그렇죠. 뭐 보통 비유를 들자면 고속도로 많이 안 타도 됩니다. 네, 네. 단거리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가까운 곳의 전력 요금은 싸게, 먼 곳은 비싸게. 그래서 송전망을 사용하는 대가를 제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나오는 아이디어로는 전국을 한 5개에서 7개 구역으로 나눠서 네. 멀수록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굳이 런던 근처에 있기보다는 저 네. 스코틀랜드 그쪽으로 북쪽으로 가야죠. 예, 네. 가는 게 낫고 네. 이렇게 되면 신규 송전망 건설을 지금에 뭐 추진하면 한 50 정도 추진하면 나중에는 한 10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동안의 과정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역시 영국답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을 잘 책정해야 실제로 업체들이 이제 이동을 할 텐데 네. 잘못하면 가격만 오르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북쪽 스코틀랜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재생에너지 산업이 잘 발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하면 뭐 수익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자기네 전력 요금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북쪽은 낮아지고 남쪽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수익성이 낮아지니까 그렇죠. 예, 투자를 줄이거나 안 할 수도 있는 상대적으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수준을 잘 결정하는 게 가장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관된 목표, 유연한 정책 변화 이런 것을 통해서 네. 계속적인 변화를 달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모습이 이제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우리도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까 네, 가장 부러운 점이 저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맞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이제 다가온 이제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자관 안 좋은 거는 바꾸고 빨리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제 괜찮은 것들은 살리고 또 네, 유지를 그럼요. 해나가면서 네, 예, 네.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좀 꾸준히 정책하는 그러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2025년부터 앞으로 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 정말 중요하다. 여러 번 예,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강조해드렸죠. 네. 이런 점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전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